조금 전에 상당히 그 아카데믹한 그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아카데믹한 거는 아니고요. 이 커모디티 커런시가 뭔가 했더니 보니까 그 총 수출 중에서 자원의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를 커모디티 커런시라고 그러고요. 그 커모디티 커런시가 다른 나라의 통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정 분석을 통해서 하면서 흥미있는 것은 한국의 원화가 캐나다 통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움직인다. 이런 것을 해서 대체로 이제 그 표본 기간을 2011년까지 했는데 2013년까지 연장을 보면서 비교적 상당히 그 모양이 그 환율을 잘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거였는데 사실 환율 전망은 굉장히 저도 한국은행에서 환율 전망을 많이 해왔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것 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흥미있는 아카데믹한 그 연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점장하는 그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신흥시장국 금융 불안이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흥시장국 금융 불안이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통화 정책 출구 전략이죠. 출구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이 이제 커지고 그럼 한국은 어떤가?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보면은 2009년부터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했죠.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을 할 때 그때 미국의 본원 통화가 약 한 9천억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이 2010년대 2013년 말에 작년 말까지 연장하니까 본원 통화 약 3조 9천억 달러에서 약 그동안에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약 본원 통화가 3조 달러 정도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그 많이 풀린 돈 중 약 그 절반 정도는 이제 신흥시장국으로 왔죠. 금리가 높고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이걸 이제 거둬들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금년부터 했습니다. 월 100억 달러씩 해가지고 1월달 100억 달러, 6월달 100억 달러, 그리고 며칠 전에 3월달도 100억 달러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이번 3월 FOMC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한 가지 변화는 실업률이 6.5% 이하. 미국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3조 달러라는 보는 통화를 추가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선 많이 푸는 것을 조금 줄인다.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그걸 아마 지금 이제 그 850달러씩 풀어오던 것을 올 한 FOMC 할 때마다 1년에 미국 FOMC가 6번인가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한 100억 달러씩 150달러 줄여가지고 아마도 금년 말 정도까지 다 줄이고 그러면 이제 더 늘리지는 않게 되겠죠. 금년 말 되면은.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은 0.25%로 그냥 우리가 보통 제로금리라고 그래요. 0.25% 정도의 제로금리를 정상화시켜야죠. 금리가 보통 한 3, 4%가 정상이에요. 3% 정도. 그런데 이걸 0.25%를 3% 수준으로 올리려면 제가 보기 그것도 한 1년쯤 걸릴 거라고 봐요. 최소한 1년은.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이 6.5%라고 처음에는 버냉키 얘기했는데 이번에 옐렌이 바뀌면서 실업률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미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실업률이 6.7%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조만간에 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도 역시 구직 대기자 때문에 실업률 통계가 정확한 고용 사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걸 이번에 FOMC 중요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요걸 약간 좀 새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1, 2년 후 인플레이션율이 2.5%. 미국은, 한국은 우리가 2.5에서 3.5입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가, 한국은행 목표가 2.5, 3.5. 미국은 2%에서 0.5 해가지고 1.5, 2.5예요. 근데 미국은 2.5 상한선이 되면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1년 내지 2년 후에 인플레이션율이 상한선인 미 연준이 컨트롤하고 있는 상한선 2.5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되면은 제로금리를 변경시켜서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물가상승률이 2.5, 3.5인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1.3%밖에 안 되죠. 그래서 2.5만 되면은 금리 올린다고 그래요. 미국은 전혀 달라요. 미국은 고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상한선, 만약에 한국 같으면 3.5가 되면 금리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미국은 이제 1.5, 2.5인데 2.5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은
금리를 올리겠다. 그럼 이게 언제쯤 될까?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연준 총재 얘기가 아마도 내년 한 6월쯤 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금리를 이제 정상화시켜서 올리는데 또 한 1년 걸리고, 그럼 2016년 되면은 지금 3조 달러나 많이 풀린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걸 경제가 정상화되고 통화 유통 속도도 지금 통화 유통 속도가 거의 안 돼요. 돈이 안 돌아다녀요. 돈 되게 어디 있냐? 우리나라도 1997년도도 그랬고 2008년도도 그랬지만 금융위기 때는 돈이 다 어디 있냐면은 은행에 잠겨 있고요. 개인들이 홀딩하고 있어요. 개인의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은행에 초과 지급 준비율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다녀요. 그러나 이게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 개인도 돈을 쓰기 시작하고 은행도 대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다녀서 현금 유통 속도가 올라가죠. 유통 속도가 정상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버블이 안 생기죠. 만약에 이걸 제때 안 걷어들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중앙은행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앙은행은 언제나 그걸 워치하고 있다가 이것이 통화의 유통 속도가 좀 정상적으로 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버블 조짐이 보인다면 그걸 회수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을 언제 회수할까? 아마도 2016년경부터 회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년은 걸릴 거다, 3년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빨간 걸 표시해둔 이유가 자꾸 우리나라 그 정책 당국이나 많은 특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지금 좀 괜찮으니까 괜찮다면 그런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3, 4년 간다는 게 중요해요. 3, 4년 동안 그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그 3, 4년 동안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997년도 금융위기도 199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긴축 정책이 97년의 위기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 97년도에 그 95년도 긴축이 시작은 94년도 중국에서 시작되었어요. 94년도 중국에서 그 당시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한 5.89 위안 정도였는데 그때 갑자기 거의 8.89 위안까지 올려버렸어요. 디밸류에이션을 한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디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왜냐면 중국이 사실은 그전에는 등소평 계획개방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대폭 거의 2배 가까이 평가 절하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후로 중국이 거의 연간 10% 성장을 한 겁니다. 이 환율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란 일본과 미국이 안 되겠다 해서 94년도에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94년도에 중국이 위안화를 디밸류에이션을 하자, 거의 2배 가까이 디밸류에이션 하자, 여기에 놀란 미국과 일본, 소위 말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 절하를, 이러다 일본 죽겠다 해서 역플라자 합의를 용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95년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엔화는 약세를 가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엔화는 약세를 가고 금리는 올렸는데 그것이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95년 5년부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97년 말에 한국의 위기가 왔던. 그래서 제가 이 3, 4년 간다는 거, 이 3, 4년을 잘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3, 4년 좀 이따 보겠지만 3, 4년 못 견디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온다.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라는 게 문제가, 전에 금융감독원 가버렸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위기를 겪었으면은 그 뒤에 반복은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2005년 들어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엔화 약세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 또 우리나라는 똑같은 정책을 95년, 6년, 7년 또 한 거와 똑같은 정책을 했어요. 한 번 해서 큰 위기를 겪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국민이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실업자가 양산되고 1,180조라는 공직자금 투입해야 되고 모든 우리 경제가 완전 거들난 이 경험을 또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5년, 6년, 7년 동안 3년 동안에 또 못 견뎌가지고 우리가 2008년 말에 또 위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년부터 또 시작이에요. 금년부터 시작. 그래서 내가 이 3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3, 4년. 제가 보기에 3년에서 5년 정도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유럽이 또 따라와요. 유럽도 한 거의 2조 달러를 풀었어요. 일본이.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지금 1조 달러를 풀어놓은 일본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미국이, 똑같은 이제 순서는 거의 같이 갈 거예요. 먼저 돈을 푸는 걸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고, 풀린 돈을 회수해서 정상화시킨다. 그럼 미국이 한 내년부터 금리를 올리고, 2015년 올리 2016년 돈을 회수하면은 유럽도 따라올 거고, 한 1년 좀 뒤에 따라올 거고, 일본도 1년 뒤에 따라온다 그러면은 거의 2018년경까지 가서 끝날 거예요.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그럼 지금부터 2014년인데 4년 간다는 얘기잖아요. 4년간 우리 경제가 잘 버텨줘야 위기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1995년, 97년 같은 위기 안 하고 2008년 위기 안 하고.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정치 당국자들이 여기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골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행하게도 2017년도에 또 우리 대선이 있죠. 우리나라 항상 선거 있을 때 위기가 와요. 선거 있을 때. 97년 또 2008년 위기도 2007년 선거했었죠. 그래서 저는 2000년, 우리나라가 2017년과 18년을 굉장히 지금, 정말 경제학자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정치당국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양적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엔화는 약세가 됩니다. 약세가 되는데, 아까도 우리 군엑스의 전 감독원장이 얘기 중에서 엔화가 지금 아베노믹스가 이제 곧 잘 안 될 거다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그전에도 했을 때, 95년경에도 했을 때, 그때도 일본이, 5년을 계속했습니다. 5년을. 일본 사람들이 간단히 금방 안 끝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지금 이게, 작년 2012년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년 시작했으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유동성 수축이 거의 일본까지 고려하면 2017년에 17년도, 18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유동성 부족 사태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신흥시장국에 돈이 나가는 그야말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흥시장국 위기가 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돈이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전부 신흥시장국들이죠.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고. 직계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타 투자. 기타는 되게 국제 수입 편제상 아더라고 그러는데, 아더 카운트. 이게 사실은 은행 차입이에요, 은행 차입. 은행 차입도 많이 증가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모든 나라 다 합해서, 신흥시장을 합해서 보니까 이게 총합이 많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들어온 돈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돈이 들어오면은, 흔히들 가끔 많은 분들 질문을 해요. 과거에도 이런 위기를 겪었는데 또 반복하냐? 정말 운명이랑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이 돈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하고 건실하게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돈을 빌렸어요. 남의 돈을. 그럼 이 돈 내 돈이 아니고 꼭 갚아야 될 돈이니까 굉장히 건실하게 써서 손해를 안 보고 잘 운용해서 만기가 되면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돈이 생기면 우선에 좀 먹고 보자.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보자. 그 다음에 어디 여행 좀 가보자. 놀고 보자. 등등. 나 옷 좀 사입고 보자. 그러고 나면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만기가 돌아오면 갚을 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흥시장국 꼴입니다. 특히 신흥시장국은 가버넌스, 지배구조가 정치인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미래를 정치 길게 내다보지 않아요. 막 주겠다. 지금 막 돈이 들어와서 흥청망이 되니까 외국 돈이고 남의 돈이 들어와서 흥청망이 되니까 선거 때마다 퍼주겠다 하는데 전부 보면 지금 위기가 발생한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나라들이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항상 위기는 언제 발생하는 겁니다. 참 이게 재밌는 건데 위기는 반복된다. 그래서 왜 위기가 반복되나. 참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항상 그래서 위기는 반복되고 경제학적으로 먹고 살 일이 없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거를 잘 연구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있어서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먹고 살 기회가 생깁니다. 많은 친구들, 내 친구들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오 박사, 금융위기 언제 오는 거야? 자꾸 물어봐요. 왜? 금융위기 오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다 막 난리 나거든. 그러면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이제 계속 나가면 여기 돈이 나가는 한 300억 달러 주식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월 달에 벌써 채권시장에서 신흥시장부에서 한 100억 달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또 나가기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처음에 돈이 들어올 때는 이제 절상이 되었다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절하되기 시작하죠. 이런 나라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절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절하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면서. 이래서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신흥시장국 위기다. 위기 온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 보니까 조금 이제 요번 달에 처음에 막 이렇게 절하되다가 조금 안정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별로 위기가 안 오나 보다 뭐 다들 그러고 있어요. 정말 좀 10년까지는 못 보다가도 5년은 내다봐야지. 뭐 매일매일 신문을 쓰시는 언론인들이야 모르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뭐 5년은 내다봐야지. 정말 내가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생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전부 다 경상수의 적자 국가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국가들이. 그 다음에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여기 근데 아까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 어디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아르헨티나 그전에는 2010년까지는 경상수의 흑자였어요. 근데 2011년에 왜 그렇습니까? 2011년에 아르헨티나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막 퍼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좀 몰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고 나가고 퍼주니까 막 쓰대. 아까 제가 얘기한 막 그대로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기 나라들이 다 그래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다 똑같은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언제나 위기를 겪어요. 정치적으로 언제나 안정되지 못한 나라 위기가 옵니다. 자, 근데 이 나라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제일 키 포인트가 대위험도인데, 대위험도는 뭘 보냐면은, 이 나라들이 첫째로 외환보유액이 얼마 있나, 이 외환보유액은 갚을 수 있는 여력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단기 채무와 경상수지 적자를 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은 수입을 할 수 없어요. 한국 옛날에 1997년도 금융위기 났을 때 사실은 우리도 모라토리움이나 이런 걸 선언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 그땐 적자인데 우리는 원유를 1년에 1,000억 달러씩 수입하는 나라예요. 원유를 1,000억 달러 수입하는데 당장 모라토리움 선언 한국은 원유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유 수입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불도 못 쓰고 차도 못 가고 공장도 올 수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은 성질이 급하니까 그를 뛰쳐나옵니다. 난리 나요. 할 수 없이 IMF로 이제 가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그때 IMF 빌린 돈이 190억, 5억 달러가 그래 200억 달러도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다 한 200억 달러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일본이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 빌려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총리가 날아갔거든, 일본으로. 총리가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총리급이 움직일 때는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다음날 아침 갔더니 일본이 안 준다고 그래요. 요건 다른 여담인데 제가 좀 과거 경험을 좀 이제 상기하느라고 안 된다 그래. 근데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한 게 중요한 겁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마 일본에서 미국에게 물어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에게 돈 좀 빌리러 오는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85년 플라자 회담 이후에 미국의 국제금융 파워가 얼마나 무섭고 노련한 걸 절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원조에서 가장 잘 성장한 예쁜 나라니까 돈을 줘라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지 말아야 해요. 안 주니까 어디 갑니까? 할 수 없이 그때 IMF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간 겁니다. 가니까 요구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 요구 조건은 뭡니까? 다 들어주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미국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내가 97년 이전에 한국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항제철, 국민은행 모든 기업의 주식을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70%를 외국인이 갖고 있고 그중 절반은 미국이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 교수들이 기분이 좋아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다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만큼 그것이 금융위기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 보면 이제 단기외채와 처음에 이 세 나라는 단기외채와 경상수지 적자를 못 메꿉니다. 단기외채는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이죠. 1년 내에 평상시에 단기외채는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100% 롤오버가 돼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100% 롤오버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97년과 2008년 두 번 제가 겪었는데 100% 롤오버 되던 단기외채가 100% 롤오버가 안 되면서 지금 항상 제가 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 어쩌고 많다, 빌려달라, 어디 쓰지 않은 사람들은
단기외채 롤로버가 되는 평상시만 생각을 해요. 외환보유액은 위기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외채와 경상 적자가 보다도 외환보유 적은 나라가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이런 나라. 이런 나라는 지금 당장 아까 보면 알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위기에 봉착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준이 뭐냐면 단기외채하고 이제 단기 채무하고 경상 적자 플러스 장기 외채 중에서 1년 내에 만기가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이건 나라마다 비율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돼요. 30%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은 인도네시아, 칠레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월드뱅크나 IMF에서 요까지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Gross External Financing Require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Gross GEFR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대외 금융 소요액이죠. 최근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프로잘 5다 H8을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여기 있는 나라들이 H8이잖아요. 다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외환보유액이 Gross External Financial Requirement도 적은 나라들은 바로 위험하다 하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는데 주입투자금은 채권과 달러 언제나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해야 돼요. 주입투자금도 대체로 우리나라 2008년 겪어 보니까 2008년도에 33% 나갔어요. 위기 때. 그걸 30% 적용하면 인도나 어디죠? 브라질 뭐 이런 나라까지도 포함이 그 위험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충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쪽 변이 이제 그 외환보유액 마이너스 대외 채무니까 외환보유액이 여기 0이거든요. 0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외환보유액이 대외 채무보다 적은 나라죠. 이건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외환보유액이 대외 채무보다 적으면서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가 다들 위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 조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은 3,500억 달러고 대외 채무가 4,100억 달러니까 이쪽은 X축은 마이너스인데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괜찮다 얘기인데 만약 한국이 요것이 아까 제가 3년, 4년 얘기한 이유가 3, 4년 내에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부터 3, 4년 동안 이거를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지키는 것이 정부 당국은 말할 것도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또다시 위기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하버드대학 키네스 로거퍼 교수하고 그다음에 메릴랜드 대학의 라인 하르트 교수가 쓴 공저 This Time Different라는 세계 금융사를 연구한 책의 썸머리가 뭐냐 이겁니다. 금융위기 한 번 오면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 그 얘기예요. 딱 우리나라에 97년 위기 전에 우리가 9%, 8% 성장하다가 97년 위기 이후에는 5%를 떨어졌다가 4, 5%. 지금 2008년 위기 이후에 2, 3% 떨어진 이게 2, 3%가 뭐 딱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한 번 위기가 더 오면 1, 2%예요. 젊은 사람들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안 오게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위기 안 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상수지 이거를 절대로 지켜야 된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는 대위험도 괜찮다. 대위험도. 위안부액이 읽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해도 요만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뭘 보태야 되냐면요. 여기서 수입액에, 경상 수입액의 3분의 1을 보태야 돼요. 경상 수입액에 우리나라는, IMF 기준에 하면 경상 수입액의 3분의 1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걸 수입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원유매도 1,000억 달러 수입하죠. 곡물도 한 3, 400억 달러 수입하죠. 우리나라 1년에 총 5천억 달러 정도 수입하는데 7, 800억 달러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거 보태면 우리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산해놓은 월뱅크의 기준에 의한 그로스 익스터널 파이낸셜 리ኳ이먼트에 하면 아직은 괜찮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흑자가 굉장히 취약한 불황행 흑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 보면 노란색인데 언제나 보면 불황행 흑자는 수출이 많아서 된 게 아니에요. 꼭 그때는 수출이 별로 안 좋을 때예요. 왜 그러냐? 수출이 안 좋은데 투자가 안 돼가 수입이 줄어들거나 수입 중에 얼마 안 돼서 흑자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흑자가 사상 최대라고 외치고 자랑할 때는 우리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거나 제로나 거의 제로 가깝거나 그래서 수입이 별로 없어서 그런 때입니다. 작년에도 사상 최대 흑자가 707억 달러라고 합니다만은 작년에 수출은 2.1%밖에 증가해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출이 12%인데 작년에 2.1% 수출했는데 작년에 수입이
0.8% 감소해서, 요건 조금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0.8% 감소해가지고, 왜? 작년에 투자 증가율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5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700kg 흑자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지금 707억짜리 흑자 났다 해서 우리가 투자를 증가시키면 이건 금방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 투자 증가, 경상 흑자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면은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아까 위험존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흔히들 산업자원부담, 정부당국에 흑자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흑자가 났는지 이해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발간한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 중국, 독일 거론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는 단순히 흑자만 보고 거론하는 거거든요. 이 707억 흑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GDP 대비해서 한 6%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고 그냥 하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다시 또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아까도 저희 얘기한 거 앞으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경상수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했지만 97년, 5년, 6년, 7년, 2005년, 6년, 7년처럼 일본이 엔화가 또 약세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안 좋은 게 있는데 신흥시장국이 지금 위기권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중국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97년 위기 전에도 이렇게 됐고 2008년 위기 전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원인 환율인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찌 될까? 이번에도 이렇게 지금 간단치가 않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했지만 최소한 3, 4년 지속될 글로벌 유동성 수축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는 것에 관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과 외환정책 통화정책인데요. 언제나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언제나 금리 인상 환율 하락의 조합을 써가지고 실패했어요. 아니 지금 경상수 흑자를 유지해야 될 마당에 환율은 하락, 원화가치는 고평가시키고 금리는 올렸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파산되기 한 달 전에도 한국은행 금리를 올렸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만큼 국제금융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을 따고 이번에 이주열 총재 국회 청문회에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위기 반복되면 안 되고 지금은 금리나 환율 상승의 조합을 가져가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